총리가 새로 되는 이제 네. 조르지아 멜로니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뭐였냐면은 연설입니다. 연설 잘해요. 정말 잘해요. 이 리듬감 있게 아주 우렁차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흡입력이 있어요. 네, 리듬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네. 탁월한. 그래서 이 연설을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제가 네. 쭉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가족,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예요. 유럽. 예.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가치를 우리는 되살려야 된다.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가족, 네. 종교, 민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게 이 멜로니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커다란 변화의 조짐들 한 발 앞서 여러분께 분석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뭐 쌓아놓은 밀린 숙제들이 많지만 네. 계속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네. 예, 또 난데없는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보통 정치가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한 이제 나라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약간 좀 가십성 뉴스들이 이탈리아 정가에서 좀 예전에 예.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각제 국가들은 선거가 잦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집권하고 있던 세력 내부에 분열이 있다든지 여론이 안 좋다. 여론 안 좋다든지 그러면 다시 선거. 네. 예.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우리처럼 이제 4년에 한 번 이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제 9월 결과가 이제 9월 25일 날 이제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많이 놀라고 경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극우 총리 등장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좀 있던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제 극우라고 하면 우리가 파시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네. 하필 또 이탈리아가 파시즘의 원조잖아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독일이 네. 원조다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은 이제 그 세컨이고요. 무솔리니가 이제 네. 파시즘을 창시한 거죠. 무솔리니의 감명을 받은 이제 히틀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출어람 네. 이제 한 셈인 거죠 보면. 네. 이제 우파 연합을 이제 이끄는 여러 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당이 이탈리아 형제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 형제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끝에 뭐 형제들 그러면 이게 당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그냥 이탈리아 형제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당이 이끄는 이제 우파 연합이 한 44% 네. 정도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다수당을 확보해서 이제 그 집권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그 유명한 그 베를루스코니 네. 전 총리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분 네. 정치하세요? 이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파 연합 중에 한 세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형제당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파 연합에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이탈리아 이제 다당제다 보니까 다양한 당들이 이제 있고 그렇죠. 연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반만 차지하면 네.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다수가 네. 되면은. 네. 그래서 이 이탈리아 형제당이 주도를 이제 하고 있고 여기에 과거에는 이제 북부 동맹이라고 말하는 지금은 동맹이라고만 부르는 네. 이제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이제 정당. 살비니. 예, 그다음에 베를루스코니. 이렇게 세 세력이 연합한 우파 연합이 일단은 승리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보통 몇 주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우파 연합이 일단 이기긴 했는데 누가 총리하지? 그다음에 장관은 어떻게 하지? 정책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나누는데 보통 몇 주가 이제 걸리는 거죠. 뭐 총리는 일단 뭐 제일 그래도 다수당이 하겠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이탈리아 형제당 당수인 이제 조르지아 멜로니가 이제 여성 총리로 이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뭐 정당을 살펴보면 이름들이 다들 좀 묘해요. 아까 이탈리아 형제당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성운동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오성, 파이브 스타. 네. 예, 여기가 이제 포퓰리즘 세력으로 또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내려놓은 이제 상태가 된 거고. 현 집권당이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북부 지역에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북부 동맹, 지금은 동맹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세력이 있어요. 여기는 과거에는 이제 분리 독립하겠다. 우리 잘 사는 북부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 남부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예, 예. 근데 현재는 이제 그 분리 독립하는 세력은 이제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세력이 남아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이유, 반이민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 예.
이민 많이 받아서 우리 힘들다. 그다음에 네. 미우에 함께 묶인 바람에 더 안 좋아진 안 것 같다. 좋아졌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부동맹 같은 경우도 이제 우파로 당연히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네. 이제 이러한 세력이고, 그러면 이제 좌파는 누가 있냐? 음.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중도 좌파 연합. 과거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공산당 세력이 되게 셌고 사회당 세력도 셌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합 집산을 거치다가 네. 현재는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이제 중도 좌파 연합을 이제 이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파 중에서 이탈리아 형제당이 26%를 득표를 하면서 이제 당수인 아까 말씀드렸던 조르지아 멜로니가 이제 총리로 네.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이 지역적인 이제 분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남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오송운동 이라고 하는 기존의 집권 세력이 승리한 곳이죠. 네.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주로 좀 그 저개발,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남쪽 지역에서 주로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 정당에서 이제는 지역 정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요 보이실 겁니다. 네. 요 지역이 이제 야당인 이제 민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가 이제 승리한 그 지역인 거죠. 피렌체, 뭐 볼로냐 이런 것처럼 딱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잘 살 것 같고, 네. 뭔가 좀 좌파 쪽에 가까울 것 같은 그런 쪽이고, 나머지 지역은 원래는 이제 이 북부 지역은 동맹이 이제 이끄는 세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그 형제당이 이제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분파가 네. 명확히 보인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선거를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이탈리아 선거법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얼핏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아 보여요. 지역구 있고 전국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투표지 받아서 투표를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전략적 투표라는 걸 해요. 이를테면 지역구에서는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내가 이 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그나마 내가 밀어줘서 될 법한 사람을 내가 우리 지역구에서는 찍어주겠어 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나는 뭐 녹색당 같은 저런 대안 세력이 나는 좋을 것 같아. 당은 거기를 뽑고. 당은 저기를 뽑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네, 이걸 네, 찍고 네. 저기서는 저걸 그렇죠. 찍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투표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 당과 후보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 연합입니다. 그러면은 투표지에 이 연합한 당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골라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안에서 당을 그러면 우파 연합이다. 그러면 내가 동맹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형제당을 뽑을 건지, 뭐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당을 선택할 건지. 네, 네. 그다음에 네. 그 당이 내놓은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아. 우리처럼 이제 이 당은 누구, 사람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는 이제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제 사전에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연합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딱 결성을 한 거예요. 네. 우리끼리 같이 가자. 그래서 투표용지에 제대로 딱 찍혀서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막 나눠져 있으면 네. 힘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막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면 잘 안 되는 건데, 네. 야당, 그러니까 좌파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번에. 근데 우파는 일찌감치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우파가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극우 뭐 파시즘 세력이 집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 형제당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FD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보상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 맞아요. 그 말이. 파시즘 정당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솔리니가 만들었던 파시스트 당이 있었죠. 네. 1930년대부터 존속을 했다가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력들이 모여서 이탈리아 사회운동, MSI라고 보통 부르는 이 세력을 만들어서 정당 활동을 했어요. 네오파시즘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이제 이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제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뭔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게 이탈리아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살아남은 파시스트 세력들이 만들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총선에 출마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극우 이념을 이제 주류화하는 데를 계속 시도를 했던 거죠. 이게 먹혔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좌파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탈리아 공산당이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짱을 뜨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이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파시스트에 대해서는 좌도 우도 다들 이제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기존 나머지 정치 세력들한테 이제 좀 저리 가, 너희들 안 놓을 거야. 계속 선거에 나와서 뭐 조금씩 득표를 하고 정치권에 계속 발을 들이긴 했지만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찬밥 신세가. 고립된 이제 상태를 유지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딱 끝났어요. 90년대. 네. 끝나고 나니까 좌도 우도 다 정당들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념으로 딱 뭔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뭐 계속 공산당 너희들 뭐 할 거냐? 너 망했는데? 원조집 망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네. 우파들도 보면은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공산당에 대처간다는 거 빼고 나면 니들이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들이 이제 그 이후로 이합 집산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회운동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여러 정당으로 나눠지고 그 정당들이 주로 포퓰리즘 성격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사회운동이 이제 베를루스코니가 이끌던 그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극우적인 성격에서 그냥 중도 우파적인 성격으로 가는 거죠. 이제 좀 순한 맛으로 예 이렇게 바뀌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이 너무 순한 맛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서 또 여러 당들이 또 떨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탈리아 형제당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순한 맛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우린 좀 센 맛이 좋아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좀 세게 했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슬로 족보상으로 보면 네. 도표상으로 그려보면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이제 파시즘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럴까? 그 정도일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 형제당은 2012년에 창당이 됐으니까 네, 올해 딱 10년. 네네. 예,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턱걸이를 할 정도 세력이었다가 2020년부터 갑자기 네.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고 거기에 대한 통제 정책, 불만들, 그다음에 난민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제 증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뭐 2-3% 정도 지지율에서 순식간에 20%까지 쫙 올라옵니다. 좀 센 발언들도 많이 나왔겠죠.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탈리아가 이제 한번 연정이 붕괴를 했었는데 그때 그 누구를 모셔왔냐면은 드라기 총재, 그 유럽 마리오 드라기. 예, 마리오 드라기를 초청을 해서 네. 이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현재 위기를 넘어가자라고 하는 대연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드라기가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드라기 같은 경우는 원체 탁월한 인물이고 뭐 유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드라기가 한마디 하면은 뭐 유럽 전체가 다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다들 이제 일단은 다 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제당은 참여를 거부합니다. 우린 야당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드라기에 반발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연정이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일 큰 혜택을 보게 된 거는 야당이었던 이제 형제당이었던 거죠. 보면은 어찌 보면 전략을 또 잘 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전체가 다 연정할 때 혼자 그렇죠, 떨어져 혼자. 나오면 예. 주목도 받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모험이죠. 왜냐면 그게 연정이 잘 돼가지고 계속 하면은 자기는 계속 개밥의 도토리처럼 따로 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형제당은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 민족주의, 우익 대중주의, 그러니까 좀 우파 포퓰리즘 정도인데 이걸 파시즘으로 봐야 되나?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뭘 주장한지를 좀 알긴 알아야 될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그 총리가 새로 되는 이제 네. 조르지아 멜로니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르지아 멜로니가 예. 저도 뭐 외신 통해서 한두 번 봤습니다만 예, 조르지아 멜로니는 이제 1977년생. 예, 정프로님보다 네, 2살 어리네요. 예. 네. 그래서 로마 출신의 이제 사선 의원입니다. 정치 경력이 꽤 오래된 이제 의원이고 베를루스코니 이제 그 정부 시절에 청년 장관 그때는 젊었으니까 청년 장관을 역임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를루스코니 이제 시절에 잠깐 하다가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네. 이제 계속 그 정당 생활을 했던 건데 멜로니 당수의 아버지는 공산당 지지자였어요. 좌파 아 그래요. 예, 였는데 어릴 때 어머니와 그 자식을 놔두고 가버렸대요. 아빠가 예. 아빠 좀 싫어하시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멜로니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보면은 가족을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파 그 중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세력의 어떤 그 일반적인 표현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우파적인 인물로 그 여겨지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멜로니 77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45, 6 정도 되는 비교적 젊은 분이죠 보면. 네. 예, 이분이 이제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가장 그 결정적인 무기는 뭐였냐면은 연설입니다. 연설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몰라도 이분 그 유튜브 하는데 찾아보면 많이 등장해요. 하는데 정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리듬감 있게 아주 그래요? 목소리도 우렁차요. 목소리가 정말 여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작고 이렇게 하고 조근조근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우렁차고 인토네이션 아주 확실하고 그래요? 네, 발음 정확합니다 보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흡입력이 있어요. 네, 리듬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3시간 정도 연설도 원고 없이 그냥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네. 탁월한. 그래서 이 연설을 쭉 이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가족,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예요? 유럽. 예.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가치를 우리는 되살려야 된다. 예.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가족, 네. 종교 이런 거죠. 민족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라는 게 이 멜로니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여자고 나는 엄마고 나는 애를 키운다. 이런 이제 그 밈들이 있어요. 멜로니가 이걸 막 주장하는데 이걸 디스코 리듬에 맞춰가지고 트니까 되게 이렇게 묘한 느낌이 되는데 그래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은 우리로 봤을 때 보면 이게 뭐지? 당연한 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출산 극복해야 되자. 육아복지 확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지원금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애를 키우려면 애들은 가정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성소수자 LGBT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쏟는 거는 좀 난 싫다. 그래요? 예,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공약 사항 보면 맞나? 파시즘 맞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멜로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되게 이렇게 좀 진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너무 가볍고 막 하는데 멜로니는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모습은 보면 시종일관 되게 진지해요. 예, 되게 진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전투적이다 싶을 정도로까지 정말 열성적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멜로니 같은 경우는 파시즘, 극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로 난민과 관련된 아마 입장인 것 같아요. 난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감, 나는 싫다, 반대한다. 왜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난민으로 꽤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또 가까우니까. 그렇죠. 제일 고생하는 나라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프리카랑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고생들을 많이 해요. 하긴 좋은 소리들은 저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데서는 뭐 난민 받아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많이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허덕이고 있고 이제 뭐 섬들마다 그득그득 차고 그다음에 이제 본토로 이제 들어오면 또 어딘가 대도시에 또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이제 흐름으로 되면 사람들이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뭐 우리 인터넷 용어로 말하면 PC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주로 입각해서 이제 발언을 할 때 이제 멜로니 같은 경우는 나는 싫다. 네가 막상 살아봐라 임마. 예,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극우적이라는 이제 평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멜로니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미국 쪽에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우파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되게 친한 관계예요. 이탈리아 우파가요? 예, 이탈리아 우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우파들은 러시아하고 꽤 친밀한 관계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PC한 어떤 정치 세력들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백인 위주의 사회, 옛날 가정적인 어떤 가족 중심 거의 뭐 이런. 성소수자 좀 차별도 많이 하고 뭐 이러죠. 그렇죠.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지만 사회에서 먹혀주지 않은 게 저기서는 다 현실이고 그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그 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존경하고 따라야 될 어떤 그러한 나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묘하게 또 통하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파 연합에 있는 뭐 베를루스코니나 네. 그다음에 이제 마테오 살비니 이런 쪽 지도자들은 다들 이제 러시아 제재도 반대하고 푸틴을 존경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이나 다른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는데 이 멜로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제 방송 녹화를 하기 전에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멜로니 트위터에다가 이제 축하한다. 그래요? 날렸더니 멜로니가 아주 진심을 담아서 답을 했어요. 당신의 어떤 영웅적인 노력에 대해서 난 찬사를 보내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이 멜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재밌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 애니메이션, 아니메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예, 그런 캐릭터, 만화 캐릭터. 일본 만화 캐릭터 같은 예, 거. 이런 것들. 뭐 우리로 보면 우리도 캐릭터가 비슷하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게 그려가지고 자기 트위터 자주 올려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왼쪽이 실물, 오른쪽이 이제 예, 짱, 예, 멜로찬, 멜로니 짱. 저런 약간 좀 손발 오그라드는 쪽 아닙니까 저거는? 예, 뭐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지지자들도 이런 거 종종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짤들을 이제 스스로 트윗이나 이런 데 잘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또 재밌을 때는 재밌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유럽 사람답게 뭐 불어나 스페인 이런 거 다 능통하게 잘해서 다른 나라의 우파 집회에 가서 연설도 자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스페인 가서도 능숙한 스페인어로 연설 다 하고. 그래서 이번 당선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르펜을 제끼고 유럽 우파의 진정한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좀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멜로니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데 요게 또 서방하고는 또 약간 또 결이 다른 게 뭐냐면은 동유럽 지역과의 연대를 되게 중시해요. 동유럽과의 연대요? 예. 그러니까 냉전 종식 이후에 서방이 동유럽에서 민주화라든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렸다. 책임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동유럽을 너무 막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유럽에 대해서 진정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진심을 대해야 된다. 또 맞는 얘기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동유럽이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독립하고 나서 사실은 그 안에도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전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분들이 이제 잘 활동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좀 마련해줘야 이제 잘 성장하고 뭐 이럴 텐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그냥 공산당 무너졌네 끝. 그리고 이제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이제.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이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 이탈리아와 가치 연대,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연대에 나서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제 사실 또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정프로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극우 인사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우리 박사님한테 들은 거는 극우라고 볼 만한 게 특별히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극우 파시즘이라고 특히 극우라고 하면 이제 제일 기본이 뭐냐면 EU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멜로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U, 나토 이 가치에 대해서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EU는 공동체다. 유럽이라는 하나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같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에 대해 찬성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니까 나토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나는 당연히 유로 계속 쓰는 거 찬성하고 유로존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대서양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도 당연히 난 존중한다. 그리고 유럽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도 나는 완벽하게 준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계속 했습니다.
아니 그 뭐 뉴스에도 뭐 100년 만에 뭐 무솔리니 여자 무솔리니 등장 이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족보를 훑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얘 자손이고 얘 후손이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계파예요. 그렇긴 하지만 예, 그렇긴 하지만 그 계파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좀 과하다. 현재까지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정치인으로서 네. 이 사람의 본질적인 발언을 보면 그 구라기보다는 그냥 정통 우파 정도로 저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도 소시적 시절에는 무솔리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무솔리니와 이탈리아 파시스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는 반대한다. 내가 과거에 철없을 때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사과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러난 전임 총리 드라기 총리가 만들어놨던 많은 합리적 정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계속 계승해서 갈 거다.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뭐 극우 파시스트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전통적 보수주의자. 네. 그러니까 유럽의 좌파나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겠죠. 내가 왼쪽에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일 텐데 대한민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그냥 우파니까 그냥 예, 뭐 그런 이야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게요. 예.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럽 전체하고 이탈리아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이 좀 다른 거를 우린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민과 관련돼서 제일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쪽에 이제 발언을 강경하게 이제 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파시스트라고 과연 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는 우리는 제3자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이 판단하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뉴스만 보고는 막 타 민족들 막 쫓아내고 뭐 로마의 영광 재현하고 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멜로니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상황인데 네. 이제 우파 연합에는 멜로니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정을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정책이라든지 그 인물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제 반이민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이민도 사실 이제 저는 물론 그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 힘든 거기를 넘어오신 분들을 가장 뭐 최대한 하여튼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긴 하나 막상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매달마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그 어떤 뭐 국가적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나라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욕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가치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사항들이 이제 많은데 어쨌거나 이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파 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됐다. 우리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탈리아는 되게 선거 전에 집권 전에 말하고 집권한 후에 말하고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 좋게 보면은 이제 순치되고 어떻게 보면 정신 좀 차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집권하기 전에는 매운맛이었다가 이제 자리에 앉으면 되게 순한 맛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그러니까, 좀 세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이제 새로운 정당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말 엄청 세게 합니다. 막 정말 포퓰리즘이에요. 예, 포퓰리즘인데 이제 대충 집권을 하게 되면 혼자 집권이 안 되잖아요. 여러 세력들이랑 연합되면은 되게 전통적인 엘리트 스타일로 또 바뀌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 뭐냐 기껏 뽑아줬더니 화끈하게 할 줄 알았더니 너 나가. 그러면서 또 당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오래된 당들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당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 스웨덴처럼 100년 정당 독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다 보면 방금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당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는 거죠. 오성운동인가 거기도 얼마 안 된 당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북부동맹도 그나마 좀 오래된 당이 동맹도 제 기억에 한 이제 25년, 27년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당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예,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1990년대 이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초과를 했고 지금은 한 160% 정도. 네. 그러니까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뭔가 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항상 사람들이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보죠. 그러면 어김없이 하늘로 이제 뛰어오르고 그때마다 이제 유럽 그 중앙은행 이제 ECB가 뛰어들어가지고 불 꺼주고 그러면서 이제 너 돈 주는 대신 지출 구조 조정하고 정부 개혁 좀 해라 그러는데 아 예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안 하고 예 이런 면들이 사실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을 놓고 보면 이제 2000년부터 2020년 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놓고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에 한 44% 정도 성장했어요. 스페인이 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그다음에 별로 성장 안 했을 것 같은 프랑스도 32% 정도. 그다음에 독일도 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연평균 1.5에서 한 2% 사이는 어쨌든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20년 사이에 7.9%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후반 10년, 2010년 이후에 한 이제 10년 동안은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은 오히려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우리나라 비해서 저 뒤로 이제 가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청년 실업도 되게 엄청나죠. 그렇죠. 청년 실업이 엄청나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88만 원 세대라고 이제 불렀잖아요. 사실은 원조는 이 이탈리아입니다. 1,000유로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냥 알바나 하고 다니는. 그래서 여기가 노동시장이 정규직 과잉 보호. 그다음에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봉쇄돼 있는 어떠한 그런 거에 따른 문제도 있었고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유럽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65세 인구 비중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일본 다음. 우리가 이제 곧 이탈리아를 추월하겠지만. 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도 유럽에서 제일 낮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남성들 위주의 어떤 그런 또 특히 이탈리아 남부들이 또 좀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네. 예.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멜론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기대를 뭔가 좀 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좀 더 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2 총리를 8년 동안 하면서 유로를 구원했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whatever it take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을 하나로 딱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실 드라기가 이탈리아 총리로 오면서 이 EU에서 엄청난 큰 돈을 땡겨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7,500억 유로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탈리아가 2천억 유로를 땡겨와요. 약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데요. 이 유럽 정상들이나 무슨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정말 정정면을 흐른대요. 드라기가 얘기하면 다 아주 이제 집중해서 듣고 기립박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군요. 카리스마도 있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돈을 왕창 땡겨서 그래서 생산성도 개선하고 녹색 전환도 빨리 가속하고 구조개혁도 추진하는 그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손을 떼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워해요. 드라기 나간 걸? 네, 왜냐하면 드라기 총리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이탈리아가 원래 중국이랑 되게 짝짝꿍이 되게 많았어요. 예,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예, 중국이랑 친중 성격이었는데 드라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 선을 그었어요. 1대1로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겠다. 중국과 거리 두겠다. 그다음에 화웨이가 체결한 계약 다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여기 버스 들어와 있죠. 그 이베코라고 이탈리아 그 버스 회사 있잖아요. 트럭 만들고 하는. 이탈리아 트럭 회사요? 예. 여기 회사를 중국이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 권한으로 이제 거부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통하고 유럽에 대해서 드라기 총리랑 이야기하면 드라기가 EU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먹혀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파트너였는데 이제 너무 빨리 이제 물러나게 된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언론에서 이제 국유 포퓰리즘, 예, 그다음 파시즘 총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제3자니까 좀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다. 예, 아니메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또 결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좀 더 다른 뉴스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동안 너무 이게 무슨
뭐 타이틀에 그냥 저희가 좀 눈이 혹해갖고 네. 100년 만에 무슨 무솔리니의 재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네. 좀 편견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편견을 깨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